자, 오늘은 여행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곳은 바로 이제 화산 지형과 석회암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화산 지형은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판과 써주세요. 판이 충돌하는 지역. 충돌하려면 이제 경계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이런 지역들은 산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신기조산대 지역이라고 해요. 조산이라는 것은 만들 조자에 외산자 써서 산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라는 거고, 신기는 최근에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높은 산들이 많이 분포하겠죠. 이제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두 군데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조산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이 만들어지는 띠 모양의 지역이다. 태평양 둘러싸고 있다. 태평양을 삥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환태평양입니다. 우리가 뭐 알약을 환이라고 하잖아요.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해서 환태평양 조사했는데, 여기가 대략적으로 화산이 전 세계 화산의 한 60에서 70%가 분포할 정도로 많이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마그마가 많이 분출하는 지역이라서 뭐라고 하냐면은 불의 고리라고 해요. 일명 불의 고리, 고리가 반지 같은 것들, 둥글다는 뜻이고, 불이라는 것은 마그마, 용암을 칭합니다.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분포하는 지역들이고요. 두 번째로 유럽에서 나타난 지역은 이제 알프스 산맥. 이 알프스 산맥이 유럽에서는 화산 지형에 잘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산 지형의 대표적인 지역들을 살펴봤고요. 자세하게 본다면 이제 하와이가 있는데, 하와이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최근 들어서 2018년도에 폭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는 용암이 많이 분출해요. 용암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암이, 여기가 지금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인데요. 용암이 계속적으로 분출해서 이게 굳은 모습이죠. 굳은 모습이고, 지금 시뻘건 용암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멀리에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암류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은 유럽의 가장 큰 화산이에요. 가장 큰 화산입니다. 화산이고, 이것도 2018년도에 대분출을 했습니다. 지진과 함께 대분출을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곳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활화산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산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죠. 일본에서 가장 큰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화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마그마가 분출된 화산입니다. 높이는 3,776m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잖아요. 훨씬 더 높습니다. 얘네는 특히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거물 현자를 써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필리핀의 피나보 투보라는 화산은요, 1991년에 대폭발을 했었는데, 이 화산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용암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출해서, 특히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은 화쇄류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화산 지역이 있고요. 화산 여행을 가면 뜨거운 용암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또 돌가루가 뿜어져 터져 내오는 화산재층도 볼 수 있고, 현무암도 볼 수 있고, 검은색의 현무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없잖아요. 또 화산재가 쌓여있는 응해암, 이런 돌들도 볼 수 있고, 또 온천도 있죠. 온천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화산 여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화산 여행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조금 본다면, 우선 화산에는 마그마의 형태에 따라서, 마그마의 분출물의 형태에 따라서 화산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산성 계열, 중성 계열, 염기성 계열이 있는데, 여기서 산성 계열의 유문암과 염기성 계열의 현무암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SO2 함량, 바로 이제 규산이 있죠.
이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마그마의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규산 함량이 많으면 산성이죠. 산성이 규산이니까 많으면 산성 함성이 유문함이 됩니다. 유문함의 특징은 얘네는 온도가 낮고 유동성이 작습니다. 점성이 커요. 이게 좀 중요하죠. 체크해 주십시오. 점성이 크다. 점성이라는 것은 끈적거림인데 끈적거림이 커. 잘 붙는다는 거지. 잘 붙으니까 멀리까지 못 나가. 그쵸? 잘 붙으니까 만약에 분출을 하게 되면은 분출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돼. 멀리까지 못 나가. 멀리까지 못 나가니까 화산이 이렇게 바로 굳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또 유동성이 작아. 점성이 크니까 유동성이 작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못 나가고 종처럼 생긴 화산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화산을 종처럼 생겼다, 딸랑딸랑 종처럼 생겼다 해서 종상화산이라고 해요. 멀리까지 못 나가니까, 점성이 크니까, 유동성이 작고, 그러니까 점성이 크니까 종상화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규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그런 규함 강질 같은 것들이 없어져서 특히 남아있는 석영질과 장석이 남습니다. 이 석영질과 장석은 특히 어떻습니까? 되게 밝은 암석이죠. 광물 자체가 되게 밝습니다. 밝기 때문에 회백 색깔을 많이 띠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경산은 아까 얘기처럼 경산은 종상화산이기 때문에 되게 급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현무암 있죠. 현무암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 특히 한라산 저기 밑에 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현무암입니다. 거물 현자를 써서 현무암인데요. 이 현무암은 규산 함량이 적습니다. 규산 함량이 적어요. 산소 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염기성 형태를 띠고 있고 온도가 얘네는 점성이 작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아까랑 반대죠. 상대적으로 점성이 작습니다. 점성이 작다는 것은 분출했을 경우에 끈적거림이 적다는 거지. 끈적거림이 적으니까 멀리까지 나가. 멀리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요감이 질질질 흐르는 형태가 대체로 현무암질인데요. 멀리까지 나가서 화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점성이 작으니까 멀리까지 갈 수 있어 유동성이 크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많이 나옵니다. 되게 뜨겁죠. 요감 같은 게 질질 흐르면 현무암질이 많잖아요. 현무암들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화산을 뭐라 하냐면 바로 순상화산입니다. 순상화산. 순상이라 하다. 순자가 뭐냐? 옆에다 써놓으세요. 순자가 방패처럼 생겼다. 방패 순상입니다. 방패순. 방패 모양처럼 생겼다.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겼다 해서 순상화산이라고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열화 분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탄한 열화 분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용암 대지도 형성이 됩니다. 자, 아무튼 순상하고 경산은 완만하고 자, 염기성이기 때문에 어떤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녹일 수 없어서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네는 어두운 광물들이죠. 어두운 색깔. 예.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인 검은 색깔이 나타나게 되면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마그마 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화산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상화산은 여기 먼저 봤던 것처럼 유문암이죠. 유문암 계열은 종상화산은 점성이 크다. 점성이 크고 유문암이 형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점성이 크기 때문에 멀리까지 못 나가요. 멀리까지 못 나갑니다. 분출하면서 멀리까지 못 나가서 이렇게 종 모양의 화산체가 형성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제주도의 삼방산이라는 곳이죠. 제주도의 삼방산인데 지금 멀리까지 못 나가서 종상화산 형태로 띄어 있습니다. 종처럼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유문암 계열. 점성이 크고 점성이 크니까 그 다음에 유동성 움직임이 유동성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자, 이에 비해서 순상화산입니다. 순상화산은 이렇게 멀리 형성되어 있는데 얘네는 특히 현무암에서 잘 나타나죠. 현무암의 특징은 점성이 큽니다. 점성이 작죠. 점성이 작다. 점성이 작으니까 멀리까지 나갈 수가 있어. 끈적거림이 없으니까 멀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네는 유동성이 크죠. 유동성이 크다.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출되면 멀리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요감이 줄줄줄 흘러서 멀리까지 갈 수 있어서 그 형태가 굳어져서 뭐가 돼? 바로 방패 모양이 화산이 된다. 순자가 방패 모양이다 라는 뜻이죠. 지금 보시면 화산이 이렇게 급경사 지대지만 여기 경기는 완경사죠. 완경사. 방패처럼 생겼다. 순상화산. 얘는 종처럼 생겼다. 종상화산이고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서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의 쇠소물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의 성질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용암이 많이 나오는 화산들이 있어요. 용암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것들이고 마그마가 분출되면 용암이라고 하잖아요. 용암이 느린 속도로 이동되고 특히 느린 속도로 이동되지만은 한번 지나가게 되면 다 녹이고 굳어지게 되죠. 농경지라든가 인공구조물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용암은 또 온도도 되게 높습니다. 뭐 500도, 뭐 400도 정도 되면 되게 뜨겁고 또 화산가스도 분출되고 있죠. 자, 그 다음 화산가스가 많이 분출되고 있어요. 얘네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화산가스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황산, 그 다음 질산 같은 것들이 산소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인데 이것도 대기 오염이라든가 되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산성비를 유발하는데요. 이런 거 산성비를 유발해서 농작물에 당연히 피해를 주고 인간에게도 피해를 많이 주고 또 식생에게도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 화산재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특히 용암식 분출이 아니라 폭발식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먼지라든가 화산의 여러 가지 재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요. 대기권 상층부로 화산재가 막 올라갑니다. 또 화산재는 또 검은 색깔이에요.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승해서 햇빛을 차단해버리고 또 햇빛을 차단하게 되면서 그 주변 지역의 기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 햇빛이 차단하게 되고 또 어두운 색깔, 황사보다도 더 짙은 색깔이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저번에 교통을 배웠었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서 항공기가 안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잖아요. 화산재가 나타나게 되면 주변 지역의 화산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주변 지역의 항공기가 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에 초래된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화산 쇠설물, 이거 별표 치세요. 오늘 중요한 건 화산 쇠설물인데 이거를 화산 쇠설물이고 다른 말로는 또 줄여서 화쇄류라고 합니다. 이 화쇄류가 인간에게 되게 급격한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 자, 이 화쇄류는 일단 용암도 같이 흘러내리고요. 용암도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고, 또 여기 화산 쇠설물, 화산재 같은 암석 같은 것도 또 나타나고, 또 가스도 같이 복합적으로 섞입니다. 그래서 화산 쇠설물과 화산가스가 섞이는 혼합 물질이 섞입니다. 혼합 물질이 빠른 속도, 그냥 대략적으로 시속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0에서 130k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고속버스 정도 속도잖아요. 이 정도로 빠르게 내려온다. 빠른 속도로 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마치 산사태 같은 산사태 같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데 뜨거운 열기와 가스, 먼지, 뭐 약간의 용암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확 내려오는 겁니다. 눈사태처럼 확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을 정도고 또 온도도 높아요. 온도도 대략적으로 몇 도 정도 되냐면 500에서 한 700도 정도로 막 연기와 함께 막 이렇게 눈사태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화산 이류는 화산 쇠설물과 좀 비슷한데 화산 이류는 이자가 진흙입니다. 진흙 같은 거. 진흙, 뭐 먼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사면에 퇴적된 화산재가 물에 섞여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이고 빠른 속도로 수십 킬로미터 이동하며 가옥과 농경지에 화산 먼지라든가 진흙 같은 것들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가옥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농경지를 매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피해를 준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형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칼데라가 있는데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화산이 분출했으면 이런 화산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화산의
분출됐을 때 이 분화구가 만들어진대. 이 분화구를 첫 번째 분화구를 뭐라 하냐면 이걸 화산의 입구라고 해서 화구라고 해요. 화산이 분출된 입구를 화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구가 화산에 한 번만 분출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 분출되기도 하고 지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무너집니다. 이 화구 주변 지역이 가스 분출이라든가 계속적인 분출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 얘기가 더 구멍이 더 커지겠죠. 무너지게 되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져요. 마치 화구가 쑥 들어가집니다. 분출된 원래는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더 무너지게 되면 분출 커집니다. 이때 커졌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지형학적으로 칼데라라고 합니다. 칼데라. 칼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칼데라입니다. 칼데라. 칼데라가 형성된 이런 분지 지역이 만들어져요. 분지는 그릇처럼 생겼다 해서 분지인데 주변 지역이 낮은 지역을 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구가 함몰돼서 형성된 이런 지형을 칼데라라고 해요. 자, 화산에 분출된 화구가 있었어. 화구에 다시 주변 지역이 무너져서 형성되거나 함몰돼서 형성된 지역을 그런 지형을 칼데라란다.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화구가 함몰됐다.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더 커지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일단 칼데라라고 하고, 그냥 쓰면은 이제 칼데라 분지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일 수가 있어요. 물이 고이면은 그거를 칼데라에다가 호수가 형성됐다 해서 칼데라호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것이, 자, 칼데라호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은 대개 화구가 함몰된 칼데라이면서 거기에 물이 고여 있죠. 물이 우선에 큰 게 고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 4km 정도 되는데 크게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칼데라호라고 하고 백두산에 우리가 천지, 하늘의 연못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한라산에도 분화구가 있는데 분화구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백록담입니다. 백록담은 화구에 형성된 호수예요. 함몰돼서 만들어진 칼데라는 아니고 화구에 형성된 호수입니다. 그래서 화구호라고 하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한라산에는 백록담, 흰 사슴들이 놀고 있는 연못이다, 작은 연못이다 해서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백록담.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는 칼데라호, 여기는 화구호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에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그림을 좀 살펴볼게요. 화산 지역에 보면 이제 화산 쇄설물에 마그마가 있고 마그마가 이제 분출되는 거죠. 중심 분출을 통해서 분출되면 뜨거운 용암이 나오겠죠. 용암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용암이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 모습에 시뻘건 용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고 용암이 나오게 되면서 또 먼지라든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그다음 화산재 같은 것들이라든가 화산가스가 폭발되면서 엄청난 이렇게 연기가 형성될 수 있죠. 화산가스와 화산재 폭발의 모습이고 화산재가 많이 가스가 형성되면 이게 화산재의 모습들입니다. 화산재가 또 바람에 따라 날아가게 되면 비행기 운항에 차질을 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산 비탈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 눈사태처럼 빠른 속도로 막 뭉치면서 가스와 암석이라든가 그다음 용암 같은 게 빠른 속도로 내려와. 이런 걸 화산쇄설류라고 합니다. 화산쇄설류 지금 모습 보이죠?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마치 연기가 나게 되면서 속도는 100km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런 가옥 같은 것도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니까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날라와서 화산 먼지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렇게 형성된 화산 이류라든가 쇄설물에 의해서 가옥이 가옥이 덮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운젠이라는 곳인데 덮여져 있는 이런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또 온천도 주변에 따뜻하게 온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열이 따뜻하니까 온천이 형성되기도 하고, 자, 여기 이제 관이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용암류, 화산가스와 화산재 이런 것들이 비행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화산 쇄설물, 화산 이류와 쇄설물에 의해서 가옥이 덮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44페이지 보면 운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운젠이라는 지역은 일본 큐슈의 나가사키 현에 있는 곳이고요. 1991년도에 분출돼서 43명의 희생자를 낳은 활화산입니다. 활화산은 지금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온천수는 1100도나 될 정도로 따뜻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 화쇄류를 보면 체크해 두시고, 화쇄류는 화산 분출 시 터져나온 가스와 돌가루가 산비탈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는 고온의 화산 세선물들의 흐름, 고온의 화산 눈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출 방식은 마그마가 벌컥벌컥 쏟아져 나오는 분출 방식과 다른 형태다. 여기는 이제 마그마가 나오는 그런 용암식 분출이 아니고요. 이런 화산 가스라든가 화산 탄, 화산재가 분출하는 폭발식 형태의 분출입니다. 화산 분출 양식은 화산재가 산비탈을 타고 내려와 화쇄류, 아까도 얘기했던 처럼 화쇄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줬습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극심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고요. 이제 화쇄류의 흔적을 보면은 화산 폭발의 정도를 상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산지는 화산재로 쌓이는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운젠이라는 지역의 나가사키 지역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폭발한 지역이죠. 화산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지금 보시면 딱 색깔이 다르죠. 그쵸? 자, 이게 화쇄류를 통해서 뜨거운 화산 분출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라든가 먼지 같은 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랜 시간이 풍화가 되면 되게 풍화에 좋은 되게 그 양질의 토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니고 오랜 시간 또 풍화가 되면 이 화산 회토 같은 것들이 바로 양질의 토양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주변의 농경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산에 분출된 분출된 지형이고요. 또 화쇄류에 혹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하천으로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천 사방공사, 제방공사를 했다는 거죠. 제방공사, 뚝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화산이 분출된 지역의 화쇄류의 모습과 그 주변 지역의 화산 먼지, 화산재로 인해 만들어진 농경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화산 지역은 다 끝냈습니다. 이번엔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역도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선 석회암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 지역. 자, 석회암 지역은요, 우선은 석회암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근데 이거는 퇴적암인데 이건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성층이라 그래요. 바다에서 형성된 그런 지층이다라는 거고, 암석이다라는 거고, 석회암은 어떤 걸로 형성이 되어 있냐? 석회암은요, 바닷속에 있는 조개 껍데기 라든가 또 산호 같은 것들, 이런 석회질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침전되고 쌓여서 이런 것들이 지표로 드러났을 때 이제 석회암이 되는 겁니다. 자, 석회암은요,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제 용식작용이라는 걸 봤습니다. 석회암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매우 단단한 암석이지만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빗물이라든가 물과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녹아버려요. 녹는다 해서 그걸 용식이라고 해요. 용식작용, 화학적 풍화죠. 녹는다, 부패된다, 녹아서 여러 가지 지형들을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석회암 지역입니다. 한번 볼게요. 석회암의 대표적인 퇴적암으로 석회암, 쉐일, 사암, 이암 등이 있다. 석회암은 독특한 경관을 빚어내는 암석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남부 지역과 충북의 단양 지역이라든가 경북 문경 지역에도 분포합니다. 석회암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는 암석이에요. 가채 연수가 대략 한 100에서 150년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암석 중에 지하전이 뭐냐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우리 대체로 산업에서는 시멘트 산업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시멘트 산업.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지로도 많이 이용되고 산업적으로는 시멘트, 관광산업에 이용된다. 석회암의 특징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매우 단단하지만 물에 잘 녹는 암석입니다. 지하수에 잘
있고요. 대표적인 지역에 중국의 구일인 계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이제 탑 카르스트라고 하는 뾰족뾰족한 탑 모양의 석회암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이따 보도록 하겠고 또 석회암 지역에서는 그 지하 수면에 의해서 오랫동안 깎여서 만들어진 그런 동굴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석회 동굴입니다. 우리나라에 석회동굴 있죠. 그죠? 우리 고수동굴이라든가, 환성굴이라든가 있는데, 석회동굴입니다. 석회암 지역을 뜻하는 카르스트의 어원인 석회암 지역이 발달한 슬로베니아, 과거 유고란 지역이 있는데, 거기 슬로베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슬로베니아 크라스라는 지역이 있대요. 이 크라스는 지역이 바로 석회암이 잘 나타난, 석회암 지형이 잘 나타나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석회암 지형이 잘 나타난대요. 그래서 여기를 총칭해서 이제는 영어로 이제 카르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카르스트는 석회암이 지역을 뜻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고 그 어원은 슬로베니아 지역의 크라스라는 지역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어원이구나. 어원이고 이 말을 따라서 이 말을 계속 쓰면서 카르스트라고 명칭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회동굴엔 슈코치안 동굴과 포스토니아 동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로베니아의 포스토니아 동굴이죠. 동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위에 달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종유관에서 뚝 떨어져 만들어진 종유석이라고 하고요. 밑에 올라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걸 석주라고 하죠. 석주. 그쵸. 석주, 기둥 주자입니다. 석회암의 기둥이라는 뜻이고. 이 종유석과 석주가 이제 한때 모아지게 되면 뭐가 냐면, 이거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석순이라고 했고요. 석순. 석회암에 새싹이 돋는다. 석순이고.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이 만나게 되면 뭐가 되면 석주가 되죠. 기둥이 된다. 여기 이렇게 기둥이 돼 있죠. 석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석회암의 지형들 보시면 요거 별표 쳐놓으십시오. 자, 우선 용시작용이란 것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탄산가슘, 석회암과 물과 이산화탄소, 이거 이제 빗물이죠. 빗물에도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화학적으로 방해되면 탄산수소칼슘이라고 되는데 얘가 이제 액체가 되는 거죠. 액체 형태로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 여기 암석이었던 탄산칼슘이 없어지는 거지, 그쵸? 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식작용이라 했는다. 용식이라는 것은 녹아서 없어진다. 녹아서 없어짐. 녹아서 풍화한다 해서 녹아서 없어진다. 그래서 용식작용을 받는다. 그래서 석회암은 용식작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싱크홀이라는 게 싱크라는 것은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다. 우리 음식 만들 때 싱크대 있잖아요. 그죠? 물이 떨어지는 곳이다. 떨어지면서 구멍이 형성됐다.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지표수의 석회암이 녹아 지하의 동굴과 연결된 배수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대표적 지역이 돌리네예요. 돌리네 별표 쳐놓고. 돌리네입니다.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석회암이 지하수에 용식된 데서 움푹 파인 지역. 석회암이 이렇게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서 얘가 이렇게 움푹 파였어요. 분파였어. 녹아가지고 없어진 거지. 텅 빈 거야. 녹아서 없어서 이렇게 쑥 파였습니다. 이렇게 파인 지역이 되게 넓게 형성돼요. 뭐 몇백 미터씩, 100m 뭐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간 지형. 이런 걸 뭐냐면 이걸 와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뭐냐면 돌리네라고 해요. 돌리네. 이런 돌리네가 또 집단적으로 하나 또 옆에 또 있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 크게 형성되면 이걸 뭐냐면 우발라라고 합니다. 우발라. 돌리네 우발라. 이 돌리네 같은데 구멍이 빗물들이 계속 비가 많이 내리면 구멍이 계속 뚫릴 수가 있겠죠. 구멍이 이렇게 뚫릴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이 뚫린 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방금 배운 거 싱크홀입니다. 홀이 뭐야? 구멍인데 싱크가 떨어지다 라는 거잖아. 싱크홀이 형성됩니다. 자 우선 아무튼 우발라까지 설명했고요. 배수가 양호하고 물이 잘 빠지고 지표수가 부족해서 주로 밭으로 이용됩니다. 밭으로 이용된다. 자, 그 다음 석회암 풍화도. 자, 이런 암석들이 풍화가 되면은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석회암이 용식된 남은 분들 다 녹고 뭐가 남냐면 철분이 남아. FE가 남습니다. 이 FE가 산소와 결합해.
산소와 고혈압하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산화물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색깔이면 산소랑 만나게 되면 우리가 철이 녹슬면 빨갛게 녹잖아요. 빨간 색깔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녹슬게 돼서 붉은색의 통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석회암 풍화토, 일명 테라로사라고 해요. 테라로사. 네, 아무튼 석회암 풍화토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의 토양을 다 녹고 철분만 남는데 이 철분이 산소와 만나서 빨간색이 된다는 거야. 석회암 지역은 어떤데 토양이 황토빛이 아니라 빨간 색깔이 나타나 적색 형태를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탑카르스트는 흐르는 물의 용식을 받아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나타내는 것인데 중국의 게림, 영어로 구일인, 또 베트남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전리가 발달된 지역이 있고 전리가 덜 발달된 지역, 전리가 발달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리란 건 틈이잖아, 그치? 이게 다 석회암인데 비가 와요. 비가 오게 되면 전리가 많은 곳에 많이 투가 되겠죠. 많이 깎여요. 많이 깎여. 이게 없어져. 덜 투가 된 건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얘는 다 깎여. 많이 깎여. 여기도 많이 깎여. 여기는 남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봉우리가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어. 그 봉우리가 마치 탑처럼 생겨. 탑처럼 생겼어. 그죠? 탑처럼 생긴 석회암 지형이다 해서 탑 카르스트라고 해. 아까 크라스라는 어원에서 만들어진 지형이 카르스트라고 했잖아. 탑 카르스트가 형성됐다. 신기하잖아. 큰 봉우리가 막 뭐 어떤 신이 만든 것도 아닌데 큰 봉우리가 계속 연속돼 있어. 그게 바로 중국의 게림 지역이고 또 베트남의 하롱베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탑 카르스트라고 부르고, 자, 그다음 지하수에 의해서 좀 지울게요. 네. 지하수에서 비하지하수 이렇게 지하수 뭐 싱크홀이라든가 지하수가 형성되면은 이 밑에도 지하수가 형성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동굴이 형성됩니다. 지하수에서 녹아서 형성된 지역이 동굴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석회암 주변에 형성된 동굴이잖아. 용암 동굴이 아니라 석회암 주변에 형성된 동굴이니까 석회 동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이 용식되어서 만들어진 동굴이고 동굴 내부에 종유적 석승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고수동굴, 환성굴이 있고 슬로베니아의 포스토니아, 아까 그림에서 봤던 포스토니아 동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굴이 형성돼서 이렇게 텅 비어있는 지형이 형성되고요. 이게 바로 석회 동굴이다. 자, 석회 동굴에서 여러 가지 침전물들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다시 굳어지게 되는데 굳어져서 위에서 굳어져. 종유관에 의해서 위에서 굳어져. 뚝뚝 떨어지면서 위에서 굳어져. 이거를 종유석이라 그래. 흐르면서 만들어졌다. 종유석이야. 이 빗물들이 뚝 떨어져 밑에서도 올라와. 밑에서도 다 형성돼. 몇천 년 동안 형성돼. 이거를 석순이라 그래. 석순. 이 석순과 종유석이 오랜 세월, 몇천 년 동안 오랜 세월이 만나게 되면 오랜 세월 뚝뚝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두 개가 연결되면 기둥이 되겠지. 그 기둥을 석회암 기둥이 해서 석주가 된다. 천장에 있는 건 종유석이야. 밑에서 떨어져서 새싹에 돋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건 석순이고 이 두 개 연결해서 석주야. 석주. 오케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석회암 지형입니다. 석회암 지형이 이제 카르스트 지형의 모식도고요. 여기는 석회암 지역은 지도에서는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를 됩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아메바처럼 이렇게 석회암 표시를 이 지형이 무슨 이렇게 쑥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들어간 표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옆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잖아. 그쵸? 여기가 돌리네라는 뜻입니다. 아, 그럼 여기가 카르스트라는 뜻이고 석회암 풍화토 지금 색깔 보니까 되게 빨갛죠? 그쵸? 아까 녹아서 Fe, 철분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철분 성분이 O2, 산소와 만나서 산화돼서 어떻게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했지? 붉은색 변해서 이런 토양이 된다는 거. 석회암 풍화토. 이게 독특한 지역이고, 자, 석회 동굴입니다. 석회 동굴이고, 여기서 종유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쭉한 모양이 종유석이고, 밑에서 만들어진 것이 석순입니다. 이것도 몇천 년 동안 만들어져요. 이게 연결돼서 만들어지면서 완벽하게 연결되면 기둥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석주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자, 석회암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석회암이 이제 빗물이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들입니다. 자, 이렇게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서 이게 움푹움푹 쑥 들어간 와지,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쑥 들어간 밭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뭐라냐면 돌리네입니다. 돌리네가, 이런 돌리네가 하나가 있고 또 있네. 그치? 또 있고 두 개가 연결돼 있어. 이거를 우발라라고 해요. 하나의 단독 돌리네가 있고 또 돌리네가 연결돼 있어. 그걸 우발라라고 합니다. 됐고요. 자, 이거 석회도가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리가 많은 지역들은 다 파였어. 전리가 별로 약하고 강한 남석 지역은 남아있고 다 파였어. 자,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탑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멋진 그런 경관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탑 카르스트라고 해요. 탑 카르스트. 자, 그 석회암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쑥쑥 들어간 지형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멋진 탑 카르스트도 볼 수 있고, 석회 동굴에 신기한 석회 동굴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돌리네 같은데 구멍이 형성되어 있어. 돌리네 구멍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에 의해서 배수구가 형성되는데, 물이 빠져서 배수구가 형성되는데, 여기 지금 그거죠? 배수구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배수구가 형성된 그 지역을 싱크홀이다. 이런 싱크홀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가 없는데 석회암 지역에서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화산 지형과 석회암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하천 지형에 대해서, 하천 지형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하천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